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왔네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봄이 성큼성큼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귀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있으면 맞대면 하겠죠. 우리가 사는 뉴욕에는 이스터데이 부활절이 지나야 봄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봄 하면은 봄꽃, 크로커스, 튤립, 흰 백합 이런 것들이 봄을 알려주는 꽃입니다. 한국에서는 개나리, 진달래 그런 것들이 봄의 상징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은 겨우내 쌓였던 먼지, 창문 활짝 열어서 봄 대청소를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헤어스타일을 확 다른 사람처럼 바꾸고 싶다는 분도 있던데요. 또 어떤 분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다는 분도 봤어요. 봄 하면은 가두어 있던 그런 것들을 확 풀어버리고 싶은, 좀 새로워지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작은 기대가 또 희망이 생기는 계절입니다. 누가 그랬던가요?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 필 자리가 그대 앞에 있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봄. 너는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시인들의 아름다운 봄 시들, 그 식기가 계절을 소중하게 맞게 해줍니다. 문학이 있어서 아름다운 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문학, 봄 같은 글 속으로, 봄 같은 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소개해드릴 소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래시를 낭송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계령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계령은 원래 하덕규 작사, 작곡으로 발표됐지만 20년이 지나서 정덕수의 한계령에서 라는 시의 구절구절을 발췌해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사가 하덕규와 정덕수 이렇게 공동 작사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참 아픈 작품이네요. 이 노래는 양희은이 불러서 많이 알려졌죠.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 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버리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 1980년대 작품입니다. 양귀자 소설가의 한계령. 연작소설집 원미동 사람들에 나온 단편소설입니다. 작가가 부천 원미동으로 이사하면서 겪게 되는 일과 또 만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실은 단편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정말 감동 있게 읽었어요.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뭐 이런 오래된 작품 모르는 분들이 대반이겠습니다만, 이런 작품을 읽고 이해해야 사실 젊은 사람들도 더 깊은 작품을 쓸 수 있고요. 더 깊은 작품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의 한국 단편문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인간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또 꼼꼼한 감정선, 그 시대의 시대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그런 관계들이 참 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소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려면 아무래도 줄거리를 알아야 하니까요. 주인공에게 어느 날 25년 만에 어릴 적 친구인 은자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 은자라는 이름이 저와 똑같아서 그럴까요? 제가 이 작품을 참 잊지 못하고 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친구 은자의 전화를 받고 작품 속에서 나는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철길 옆에 살던 동네 친구였던 박은자, 찐빵집을 했던 박은자.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무척 잘 불렀던 친구를 기억해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좋아하고 잘 불렀던 박은자가 밤무대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밤무대가 네가 살고 있는 부천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그곳으로 놀러 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주인공은 차일피일 은자를 만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 미루고요. 어쩌면요, 변해버리는 고향이 멀게 느껴지고 또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또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알던 사람 만나면 실망할까 봐 하는 마음. 또 현실이 뭐 그렇게 애틋하지도 않고요. 친구 은자의 전화를 통해서 어릴 적을 떠올리게 되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되고 또 큰오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얼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어렸을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큰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서 6이나 되는 동생과 어머니를 먹여 살렸던 그런 삶의 무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의 큰오빠는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젊은 플러스를 바쳤던 장남 오빠였습니다. 지금은 장남, 차남 뭐 그런 거 없죠. 그런데 80년대 그 시대만 해도요, 장남은 집안에서 대들보,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웠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동생들을 성장시키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면서 주인공의 큰오빠가 늙음과 동시에 허탈감, 우울증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빠를 은자를 통해서 연계시켜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살기 바쁘고 또 어릴 때의 소중한 추억 같은 것이 만남으로 인해서 손상될까봐 그래도 선뜻 찾아가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은자가 다시 한 번 또 전화를 해요. 계속 전화를 걸어서 언제 올 거니 꼭 찾아와 라고 권합니다. 나 이제 제법 돈 모아서 서울 강남에 조금 있으면 좋은 나라라는 카페 개업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은자가 자신이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꼭 찾아와서 한번 보자 라고 했던 은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일요일을 맞게 됩니다. 결국 그날 주인공은 은자, 가명으로 미나박입니다. 공연하기로 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에 그녀를 찾아갑니다. 컴컴한 나이트클럽 문을 여니까요, 마침 무대 위에서
어느 여가수가 부르는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공은 그 노래에 흠뻑 취해서 듣다가 친구를 만나지도 않고 노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와서야 친구 은자가 불렀던 그 노래가 한계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바로 미나박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소시민들이 그들 스스로 삶을 찾아가는 방식,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해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 옛날의 은자와 험한 인생을, 바닥같이 살아온 인생을, 한계령 같은 인생을 살아왔을 현재의 은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장남의 무게를 견뎌왔던 오빠의 과거와 이제는 늙음으로 우울하고 허탈함으로 지내고 있는 오빠의 모습 등이 오버랩되면서 측은지심과 한계 같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근대화로 밀려난 소시민적 삶에 대한 연민이라고 그럴까요?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내 삶이든 또 남의 삶이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작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옛 친구 은자, 나이트클럽 가수 미나박이 부르던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주인공은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다시 살아내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은자와 오빠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죠. 제가 요즘 방송하면서 고독의 화두를 자주 꺼내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고독이잖아요. 이 고독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고독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을 많이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독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만 고독을 다른 말로 굳이 표현해 봐라 하면요. 어쩌면 우리도 알 수 없는 상실감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공업화, IT화 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도 했지만 잃은 부분도 상당합니다. 꼭 물질,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 텐데요. 작은 부분을 떼놓고 보면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잃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뭐 대가족 시대에 살던 사람이나 그렇지 뭐 구식이지 뭐 요즘 그렇게 사나? 옛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쓸쓸하고 고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옛것으로의 회귀. 아날로그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가 참 시대가 좋았는데 그것을 꼭 옛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소설을 나눌 때는요. 소설은 시하고 또 수필하고 달라서요. 그 내용의 어떤 대사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소설 본문 내용 일부를 듣고 또 이야기 시작할까요? 트인 음성의 노래가 여가수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가수의 깊고 그윽한 노랫소리가 홀에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며 대신 악단의 반주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맞아들이고 있었다. 무언지 모를 아득한 느낌이 내 등허리를 훑어내리고 팔뚝으로 번개처럼 소름이 돋아났다. 나는 오싹 몸을 떨면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가수는 호흡을 한껏 조절하면서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가고 있었다. 저사는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가수의 목소리는 그윽하고도 깊었다. 거기까지 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저 노래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분명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랬음에도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나는 노래에 빠져 있었다. 아니, 노래가 나를 몰아대었다.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노래는 급류처럼 거세게 흘러 들이닥쳤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여가수의 목에 힘줄이 도드라지고 반주 또한 한껏 거세어졌다. 나는 훅 숨을 들이마셨다. 어느 한순간 노래 속에서 큰오빠의 쓸쓸한 등이 그의 지친 뒷모습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까 속눈썹에 매달려 있던 한 방울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노래의 제목은 한계령이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었던 한계령과 지금 듣고 있는 한계령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노래를 듣고 있는 셈이었다.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저 여가수가 은자 아닌 다른 사람일지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온몸으로 노래를 들었고 여가수는 한순간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발밑으로, 땅 밑으로, 저 깊은 지하의 어딘가로 불꽃을 튀기는 전류가 자꾸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질퍽하게 취하여 흔들거리고 있는 테이블의 취객들을 나는 눈물 어린 시선으로 어루만졌다. 그들에게도 잊어버려야 할 시간들이, 한 줄기 바람처럼 살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이었다. 어디 큰 오빠뿐이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목이 메었다. 그때 나비 넥타이의 사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로 안내해드릴까요? 웨이터의 말대로 나는 내가 앉아야 할 테이블이 어딘가를 생각했다. 그리고는 막막한 심정으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는, 내가 돌아본 그 뒤는 조명이 닿지 않는 컴컴한 공간일 뿐이었다. 아마도 거기에는 습기 차고 얼룩진 벽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웨이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더듬거리고 있는 내 앞으로 한계령의 마지막 가사가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노래를 만났다. 노래를 만나는 꿈을 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밤에 나는 처음 알았다. 노래 속에서 또한 나는 어두운 잿빛 하늘 아래에 황량한 산을 오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도 만났다.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고 제각기
무거운 짐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짐꾸러미의 무게에 짓눌려 등은 휘어졌는데 고개마루는 가파르고 헤쳐야 할 잡목은 억세기만 하였다. 목을 축일 셈도 없고 다리를 쉴 수 있는 풀밭도 보이지 않는 거친 숲에서 그들은 오직 무거운 발자국만 앞으로 옮길 뿐이었다. 그들 속에 나의 형제도 있었다. 큰오빠는 앞장을 섰고 오빠들은 뒤를 따랐다. 산봉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두고 온 길은 잡초에 뒤섞여 자취도 없이 쓰러져 버리곤 하였다.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산울림 혹은 내려가라고 지친 어깨를 떠미는 한 줄기 바람일 것이었다. 또 있다면 그것은 잿빛 하늘과 황토의 한 뼘 땅이 전부일 것이다. 그럼에도 등을 구부리고 짐꾸러미를 맨 인간들은 큰오빠까지도 한사코 봉우리를 향하여 무거운 발길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은자는 늦은 아침 다시 쉰 목소리로 내게 나타났다. 전라도 말로 해서 너 참 싸가지 없더라. 진짜 안 와버리대. 한계령은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높은 고개 이름입니다. 왜 작가가 하필이면 제목을 그 높은 산봉우리를 택했을까요? 그만큼 힘들고 바람 거센 삶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높은 고지를 바람을 맞으면서 그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양귀자 소설가의 작품은 참 소심하리 많지 섬세해요. 또 그게 매력이에요. 양귀자 소설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 심리, 풍경 얼마나 섬세한지요. 참 맛있게 쓰는 소설가입니다. 양귀자 소설가는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광대학 국문학과에 입학했네요.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했을 정도로 문예창작에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광대를 졸업하고 그해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원미동 사람들, 희망, 지구를 색칠하는 페인트공, 슬픔도 힘이 된다 등이 있고요. 저서로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천년의 사랑, 엄마 노릇 47가지,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양귀자 소설가는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때마다 그 이슈를 선도하는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와서 대중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가히 1990년대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 작품은 화제 속에서 영화화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죠. 네, 양귀자의 한계령에 나오는 두 인물이 오래 가슴에 머물러 있네요. 옛 고향 친구 은자와 큰오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문학으로 어떻게 행복 충전되셨는지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